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20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의 세월호 유가족과 추모객들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노동문제 전문 변호사인 박훈 변호사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경찰의 위법적 차벽 설치와 통행 방해에서 비롯됐다.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대응한 폭력은 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그런 법적 논리는 차치하더라도 이번 싸움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권력에 대항하는 것으로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싸움이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경찰은 최소 방어만 했다는 뻔뻔하고도 가짜는 협박에 침을 뱉고 담대하게 가야 한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주말 날씨는 굳었는데 토요일 서울 광화문, 물론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집회 추모제가 많이 열렸습니다만 서울 광화문에서는 굉장히 격렬한, 시민들의 격렬함을 유발한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경찰의 강경 진압을 두고 지금 논란도 많이 빚어지고 정치 쟁점화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오늘 김효진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 올라있던 8명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예. 뭐 일본으로 갔다든가 뭐 갑자기 해외 도피입니까? 아니면 뭐 일이 있어서 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요. 지금 현재 8명 중 1명이 어제 출국해 현재 갖고 있는 휴대전화가 해외 로밍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8명 중이라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그 8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고요.
박지원 의원은 이어서 이 와중에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이 출국했다면 더 큰 국민적 의혹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화기가 해외 로밍돼 있다면 이는 출국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경로로 출국한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달라 이렇게 법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게 오전 상황인데 오후가 되면서 다 확인이 됐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부인하고 같이 어제 일본으로 갔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잡혀있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출국을 했다는 것이고 오늘 오후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정확히 몇 시인지 들어왔는지 여부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확인이 되면은 차후에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예.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어디 나가니까 네. 의혹을 받고 그러는 거죠. 네. 자,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 관련해서 메모 작성한 분, 즉 성완종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네. 당연한 하나마나한 소리를 왜 했답니까 또? 그러게 말입니다. 자, 황교안 장관 오늘 앞서 말씀드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무부 현안 보고를 위해 출석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믿고 있는데 이번에는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제 책무를 다하고 검찰총장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다만 수사는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말한 내용이 오래전의 일이다라면서 말씀하신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황 장관은요. 모든 우려에 대해 검찰 수사팀에서도 동일한 의혹을 갖고 있고 제기된 의혹은 빠짐없이 검증하고 확인할 것이라면서 확인 과정에서 범죄 혐의 단서가 나타난다면 내사 또는 수사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황 장관은 그러면서 수사 결과 나타난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면서 지금 상세한 진행 상황은 말하기 힘들지만 필요한 절차를 필요한 시기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황 장관은 이어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다면서 청와대나 총리가 수사를 지휘한다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답변을 길게 했는데 예.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말하거나 너무 당연한 걸 말하거나 실제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근거 없이 그냥 믿어달라 지금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새정년 문재인 대표가 이완구 총리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예.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건 양당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문재인 대표는 지난 주말을요. 이완구 총리의 자진 사퇴 시한으로 못 박아서 최후 통첩을 보낸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런 결정을 함에 따라서 새정치연합은 내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요. 건의안 성안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으로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협상을 진행하는 등 건의안 발의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4.29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 성남 중원의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면서 우리 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이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하루속히 건의안 보고 및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의 동참과 의사일정 협의를 요구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총리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더구나 현직 총리가 피의자로 수사받게 된다면 이는 역사상 없었던 일로 한국의 국격이 걸린 문제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저와 우리 당이 지난 주말까지 총리와 새누리당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 창피한 일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걸 지금 언제 해임 건의안을 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4.29 재보선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고요. 여러 네. 가지로 정치적으로 조금 따져봐야 할 대목은 좀 있기는 할 겁니다. 예. 뭐 실질적으로는 왕따 총리라면서요? 네. 왕따 총리. 예. 아, 그런 조어가 생겼군요. 아니, 방금 생각이 났어요. 뭐 4.19 묘지에 갔는데 예. 김무성 대표도 그냥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문재인 대표는 아예 아니, 따로 하고. 예, 저 무자격 총리가 집전 주례하는 저 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그냥 또 따로 해버리고. 그렇죠. 그건 뭐 여당 내에서도 같이 좀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런다 그러고. 진심으로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건지 참 묻고 싶습니다. 두껍잖아요. 예. 얼굴이. 왕따 총리. 대통령이 뭐 오기 전에 자진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슬슬 어디서 펌프질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예. 자, 그 얘기죠.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이 총리 스스로 결단하라. 네. 지금 이렇게 아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명한 하태경 의원 등이 몸담은 모임이죠.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오늘 오전 성명을 냈습니다. 이 성명을 통해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기에는 혼란의 여파가 너무 크다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아침소리는 중요한 국정 현안들이 표류함으로써 국민들이 입게 되는 손실과 피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완구 총리는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거취에 대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침소리는 야당에 대해서도요. 더 이상의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침소리는 이어서 정치적인 사안이 생길 때마다 국회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극복돼야 한다면서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예. 아침 소리.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예. 통진당 해산과 함께 당연히 그때 의원직을 잃었는데 네. 관악 을이 자기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권 심판 주장하면서 야권 후보들 뭉치라는 뜻이겠죠? 네. 본인의 후보직을 사퇴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상규 전 의원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공식 기자회견을 오늘 했고요. 이번 4.29 보궐선거는 정당 해산이라는 민주주의 파괴로 치러지는 선거라면서 저는 절절한 마음으로 박근혜 정권의 심판을 위해 야성 회복과 야권의 단결을 위해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됐음에도 유가족을 연행하는 박근혜 정권이 과연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성완종 리스트로 부패 왕국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몸통까지 썩었는데도 거짓말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국민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상규 전 의원은 또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해 종북몰이에 정면으로 맞서는 야성 회복과 모든 민주 진보 세력의 단결을 호소한다면서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결단은 야권이 먼저 정신 차려야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피맺힌 호소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야권 특정 후보 지지 여부, 그러니까 야권의 어느 한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저의 호소에 누가 답하느냐에 따라 저를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두 정 후보, 예. 정동영 후보와 정태호 후보 사이에 이상규 전 의원을 지지하는 표가 어느 쪽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사표로 끝날지 이것도 예. 상당히 중요한 관심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 뭐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2.5%에서 한 4.8% 정도 이렇게 얻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예. 아주 박빙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누구에게 가느냐가 당락을 뒤바꿀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 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이 지금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오고 있군요. 예.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된 시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이 불법 행위 등 이건 경찰이 규정하는 것이죠. 경찰이 규정한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꾸려진 수사본부 현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68명 중 일부 극렬 시위자에 대해서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극렬 시위자라는 규정도 역시 경찰이 내린 규정이겠고요. 네. 경찰은 지금까지 연행한 100명 중에 이들을 제외한 유가족 전원과 고등학생 6명 등 총 32명은 일단 석방을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에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때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태극기에 불을 붙인 20대 남성을 불러서 당시 행위가 국기 모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에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 그 신원 파악은 됐답니까? 예, 그러니까 부르는 것이겠죠. 글쎄요, 네. 예. 아, 그 빨리 됐군요, 생각보다. 네. 지금 뭐, 그 각종 SNS에는 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러면서 사진들이 막 뜨고 이런 걸 봤는데. 네. 자,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장시간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고요. 경찰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불법 폭력 행위를 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죠. 예. 이에 대해서 경찰은 차벽과 최루액 그리고 올 들어서 첫 물대포 등장했습니다. 이 물대포 등으로 시위대 행진을 막았고 유가족 21명을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100명을요. 해산명령 불응, 교통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을 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뉴스 행간에서, 이강윤의 뉴스 행간에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효진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채구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100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해오름 자산 컨설팅의 오진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말이 시끌시끌했는데 우리 오 대표는 뭐 어떻게 시내 나가 보셨습니까? 예, 저는 4월 16일 날 그 세월호 집회에 가서 그 꽃을 바치려고 했는데 경찰이 차벽을 막아서 끝내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차벽이 위헌인데 말이에요. 뻔뻔히 하고 누구도 그걸 가지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 민노총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왜 고발했답니까? 예, 노동부 장관의 그 노사단체 협약 강제 시정 제동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오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100인 이상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단체 협약 시정 지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 등 고용 요연화와 자본의 노동 통제를 강화하려는 밑거름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 원칙에 따른 합법적 단체 협약 그 갱신과 노동자의 권리를 강제 후퇴시키는 직권남용이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노동 3권과 노사자율 교섭권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한 초헌법적 발상이다. 그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초헌법적 발상이다. 노동계가 이 장관 발언에 노동계는 참 격앙된 분위기고 한국노총도 노사정이 탈퇴하고 17년 만에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고요, 한국노총이? 예, 그렇습니다. 그 김영삼 정부 이후 최초로 그 한국노총까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정말 간단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고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인데 지금 그 현장에서 그 징계가 두 가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 비리로 인한 징계 해고와 경영난으로 인한 정리 해고 있는데 이 그 정리 해고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너무 그 미래의 경영 위기까지 폭넓게 그 인정하는 바람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일반 해고가 도입되면 본격적으로 미국, 유럽처럼 저성과자 해고와 근무태도 불량한 직원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의 그 빗장이 완전히 풀린다. 그래서 2천만 노동자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데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칙을 개정할 때는 노조라든지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상당한 방어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용자에게 유리한 개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고요. 또 상위 10% 연봉자 아마 노동부 조사로는 8,600만 원 이상 고액 연봉자인데 이거는 지금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예, 새 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130만 명에 대해서 임금 동결을 또 추진하고 있어서 또 뭐 이 부분이 뭐 보통 대기업 차장급 이상이나 뭐 은행 차장급 이상 좀 되는데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노사정의에 참여하는 한국노총 분위기 더욱 심상치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총파업은 주로 민주노총에서 주도해 왔는데 네.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고 또 5월 말에서 6월 초에 총파업을 단행하는데 이것이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 개정으로 IMF실에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17년 만에 그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 파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그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내년에 정년 60세로 연장되는 임금 피크 제도하고 해고도 쉽게 하고 여러 가지 뭐 고액 연봉자 연봉을 제한하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노동자로서는 너무나 위협적이기 때문에 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년 연장 대비하고 청년 실업 해소 이것도 굉장히 또 하나의 문제고 재계를 편드는 일방적인 계약이다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군요. 예. 자, 산업계 얘기 하나 들어볼까요? 이 회사는 뭐 영어를 그렇게 많이 쓰던데 회사 이름에다가 그 뭐 SK 정윤가 그것도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바꾸고 그랬죠. 예. 근데 SK CNC하고 SK가 합병을 결정해서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최대 주주 측이 합병 회사의 지분 46% 이상을 보유하게 될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뭐 CNC하고 SK가 합쳐지면은 뭐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장악력 이런 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SK그룹의 지주사는 SK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그 위에 SK CNC라는 옥상옥 네. 그 지주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SK CNC는 원래 뭐 손자회사 뭐 정손회사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SK그룹 비서실에서 지배구조를 바꿔서 SK CNC를 SK 위에 올렸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예. 네. 그 작업을 뭐 10여 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았길래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재벌 총수 1인을 위해서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SK CNC의 각종 그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해서 주가가 1200배 폭등했거든요. 주가가요? 예. 그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최태원 씨를 회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승계를 위해서. 예. 네. 그러니까 원래 SK하고 SK 그 이노베이션 회사가 워낙 거대 회사인데 이 회사 경영권 지분율이 최태원 회장이 낮았는데 네네. SK CNC라는 작은 회사를 만들어서 그룹의 모든 그 SI, NI 소프트웨어 물량을 밀어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상장되면서 1,200개로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탈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이번에 합병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총수 일가가 46%가 이제 차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왜 이렇게 옥상에다 뭘 지었다가 부셨다 왜 그런답니까, SK는? 총수 1인을 위해서죠. 그럼 요번에 합병하는 거 역시 그렇습니까? 네, 당연히 이게 총수 1인을 위해서고 이것이 SK그룹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삼성도 삼성 에버랜드 지금 제일모직으로 이름 바꿨는데 거기하고 삼성 SDS 거기 불법 전환 사채하고 친주 인수권법 사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현대 같은 경우도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엠코를 통해서 이제 또 경영권 승계, 3세 승계 준비해왔죠. 일감 몰아주기 하고. 순환 출자 구조를 통한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들을 장악하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2세, 3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예. 그 과정에서 세금은 잘 내고 있는지 그거 어떻게 감시하고 두 눈 부릅뜨고 찾아낼 수 있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은 분명히 불법, 탈법 여러 가지 요인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든 현행법으로는 근데 이런 걸 해도 되게 돼 있습니까? 현행법에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아니, 일감 몰아주기 말고요. 지금 세금 안 내면서 경영권 승계하려고 이런 것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현행법에서는 잡아낼 수 없냐? 즉 법망이 허술하냐? 제 질문은 이겁니다. 사실은 금융감독 당국이라든지 제 생각에는 처벌도 가능할 것 같던데 네. 아무리 좋은 로펌을 쓰더라도 이거 분명히 불법적인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권가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새 회사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예, 이게 결국 또 내야 할 세금 안 내면서 아주 큰 거액이겠죠. 그러면서 지금 불법적으로 세습시킨다. 이런 것에 악용된다면 이런 것은 당연히 제지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한진그룹 실질적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정석기업, 정석이라는 기업도 있는 모양인데 여기도 합병이 임박했다고요? 예, 오늘 7월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즉 정손자회사 100% 지분을 확보하거나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진그룹도 한진칼하고 정석기업의 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임박했다고 지금 정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옥상옥인데 네. 합쳐서 대주주 지분율을 확대하고 세금을 줄이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아들 회사 자회 뭐라 그러니까 자기 회사나 좀 잘하지 아들 회사, 손자 회사 줄줄이 해놓고 계속 부실하고. 이번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돈 제대로 버는 회사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밖에 없더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두 회사가 전체 기업들의 남긴 이익의 83%인가? 한 80% 된다 그러고 나머지 20%를 수천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수백만 기업 근로자들 등등 해서 겨우 그만큼을 지금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빨리 뜯어고칠 생각이나 해야지. 돈 있는 사람들은 그저 세금 안 내려고 손자 회사, 이번엔 증손자 회사. 한진그룹이 땅콩 조현아 부사장 오늘 선고 공판이 2심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김효진 PD 맞죠? 네, 이따가 속보가 나오면 하나 띄워주시죠. 2심 부장판사가 김상환 판사든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관심을 좀 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아주 금과 옥조, 깨지지 않는 원칙, 룰로 통한다는데 무어의 법칙이 있답니다. 이게 50년 만에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요? 예, 먼저 무어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 메모리 용량과 속도가 1년 6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그 IT 업계의 그 철칙인데요. 이것이 인텔 회장 고도모가 1965년도에 제안했는데 50년 동안 상당히 잘 들어맞았습니다. 물론 뭐 그 삼성전자와 인텔, SK 하이닉스 이런 그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피난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네. 50년간 잘 그 맞아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년 만에 그 반도체 가격이 3년 만에 용량이 4배가 되니까 3년 내에 가격이 4분의 1로 떨어진다는 아하, 거죠. 네네. 예,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늘 컴퓨터 일정한 가격에 사면서도 훨씬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사는 이유가 그 모의 법칙 때문인데. 예.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10년 전에는 그 테스트 비용이 1,6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억 3,200만 달러다. 그래서 상당히 테스트 비용이 증가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론도 있습니다. 네. 반론은 뭐냐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반도체 칩 가운데 D램은 20나노고 그리고 시스템 그 반도체는 14나노가 최첨단 공정인데 지금 2026년도 10년 내로 6나노까지 간다고 하니까 아마 그 당분간 모의 법칙은 가능할 것이다 보고 있는데 저도 후자 쪽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삼성전자 황창규 사장인가? 그 황해 법칙 그런 것도 있죠. 예, 황해 법칙은 플래시 메모리가 1년간 그 용량이 2배가 된다. 그러니까 네. 1년마다 가격이 2분의 1씩 떨어진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자꾸 이제 비용이 올라가서 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것은 그 건강보험, 그러니까 암을 앓고 있는 분에게는 굉장히 그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큰 현안이었었죠. 다국적 기업인 화이자에서 만드는 폐암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군요. 그래서 월 한 달에 드는 약값이 약 1,000만 원에서 한 37만 원 정도로 굉장히 줄어들게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화이자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젤콜리라는 약이 있는데 네. 5월 1일부터 약제 급여 목록에 올려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한 알에 16만 원 해서 1일 2회로 해서 960만 원이 한 달에 소요됐는데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744만 원으로 30% 정도 깎았고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95%를 국가가 부담하니까 환자는 5%를 내서 결론적으로 1,000만 원 가까이에서 37만 원으로 20분의 1로 대폭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기 땅콩 부사장은 오늘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선고 공판이 아니고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오늘 결심이고 네. 검찰이 그 1심하고 달리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는 아직 보도가 된 바는 없는데 네. 혹시 또 확인이 되면은 중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공판이 오래 가네요. 예, 좀 구형이-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은데 보니까 대충 추이를 보니까 예. 조 전 부사장 측의 변론이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어허, 예, 네. 그래서 좀 공판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저 포청청 같은 엄하고 엄정한 그런 판사가 재판장을 맡았기 때문에 네, 김상환 부장판사죠.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에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시켰던 그렇죠. 판사. 네. 예. 그래서 어느 형량이 내려지 1심에서는 징역 1년. 징역 1년입니다. 네네. 예. 그것은 검찰 구형량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뉴스 또박또박 브리퍼 오진근 해오름 자산 컨설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5시 5분 되기 한 15, 6초 전입니다. 게시판을 좀 보겠습니다. 주말들 여러 가지 뭐 계획들이 있고 그러셨겠지만 어떻게들 지내셨는지요? 오동팔님은 올리시는 사진을 잘 봐야 됩니다.
국민은 원한다. 총리 사퇴 주장하는 세민년 너희부터 해산하라. 성완종 2번이나 특별 사면시킨 문재인 너부터 사퇴하라. 어딥니까? 경우회가 경찰 그건가요? 사진이 좀 흐릿한데. 교학연,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탈북 어버이연합, 한겨레 청년단, 호국투승 등의 명의로 된 대형,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집회 행진을 맨 앞에서 이렇게 이끄는 펼침막? 여기 지금 선글라스들을 많이 끼세요. 주로 여기. 이 어르신. 세민년 너희부터 해산하라 이거죠. 우동팔님이 올려주신 사진인데 어버이 연합인지 어벙이 꼴통 연합인지 하는 단체에서 오늘 이런 짓도 벌였네요. 이완구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서 특별 사면해준 문재인이 사퇴하라고. 이들의 돈줄과 배후는 누구일까요? 이런 건 수사 잘 안 합니다. 둥이파파님, 디램이나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 집적도가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아파트처럼 3차원으로 적층,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법을 통해 집적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발전 속도가 더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플래시 메모리는 집적도가 올라가면 메모리의 생명이 짧아져서 집적도를 무한정 올리기도 힘들고요. 이쪽 일을 하시거나 전공하셨나 봐요. 저는 그냥 잘 모두 또박또박 읽어만 드렸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뭐가 좀 획기적으로 나아지긴 힘들겠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둥이파파님. 창공님, 제 고향이 이 총리의 지역구인 부여인데요. 지난 토요일 날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부여에 사는 친구나 또 이번에 온 외지 친구들이나 모두 완구형 욕만 하다 온 것 같습니다. 부여란 데가 아주 보수적인 곳인데도 민심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부여 하면은 백마강 옛날 백제의 수도고 JP가 오랫동안 했고 박찬호 야구 선수 또 누구더라? 골프 선수 박세리 등등 아무튼 거기가 좀 보수적이라고 한마디로 뭉뚱그리기에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지역적 특징을 감안하고 점잖고 이런 사람들인 걸 감안해도 지금 이 총리에 대해서는 그냥 민심이 아주 사납다 욕들을 막 하더라 이 말씀이시죠. 그 총리 그러니까 안 돼야 할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그러니까 2배, 3배로 이렇게 더 민심이 사나워지는 거죠. 이 사람은 당연히 하차됐어야 할 안대희 이런 사람에 비하면 정말 오죽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낫다. 오죽하면 이완구를 보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 지경까지 왔고 아직도 사심 없이 국정을 흔들림 없이 잘 지키겠다고 대통령 부재 중에 그렇게 하더군요. 그 왕따 당해가지고 자기 말 하나도 들을 사람 없을 것 같던데. 애청자 기영님, 굉장히 이것도 그렇고 후기 게시판에서도 의견 개진이 활발하신 분이시죠? 고맙습니다. 자, SKCNC라면 무기중개업자 이규태 씨의 일광 공연과 함께 공군의 대미사일 훈련 비리를 저지른 기업 아닌가요? 썬데이 저널 US라는 매체에서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공모했다고 분노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미처 더군다나 썬데이 저널 US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대미사일 훈련 비리. 아마 이거는 좀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의견 개진 감사합니다. 투게더님,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라고 합니다. 폭력경찰은 어디에 신고합니까? 어디에 신고해야 되죠? 저는 무슨 일이 있어서 토요일 날 이제 아무튼 나중에 이거를 좀 꼼꼼히 봤는데요.
온갖 뭐 미디어 몽군이 등등등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일신상의 이유로 뭐 봤더니 작정을 한 듯 그 프론트라인이라고 그러죠. 경찰하고 맨 시위대 제1열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 부분에서는 자꾸 시위대 시민들을 추모객들을 이렇게 자극하고 좀 약올리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게 일부 카메라 팩트TV 같은 데 좀 잡힌 걸 봤고요. 뭔가 과격한 행동을 유발한 게 아니냐, 전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현장에 없어서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다수의 목격자들이 그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예은이 아빠 유경근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경찰은 작년 1년 이후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경찰이나 관하고 많이 접촉을 하게 됐겠죠. 유경근 예은이 아빠가. 경찰은 늘상 나쁜 일을 당연히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규정 위반이라거나 이런 걸 항의하고 그러면은 아주 대놓고 빈정 비아냥 되더라. 뭐 고소할 테면 고소해라. 법원에 가서 잘 따져보지 뭐 이런 말을 아주 그냥 대놓고 하고, 또 하나는 이번 광화문, 그러니까 경복궁의 건너편 옛날 한국일보짜리 건물 옆에 이렇게 조그만 잔디밭 같이 이렇게 공원처럼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에서 경복궁 광화문을 바라보자면 오른편이 되겠죠. 그 코너에. 거기에 잔디밭에 있는 무슨 줄을 이렇게 뭘 끌어와 가지고 전경버스에 묶고 그걸 이렇게 막 유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냐? 이랬더니 그렇게 하던 2명의 남자가 막 쏜살같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아주 과격한 일을 하는 여성 시위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가서 이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사라졌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그 복장, 그 옷차림 그대로 경찰차로 이렇게 들어가서 들락날락 하면서 경찰의 끈앞풀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등등.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번 토요일에 막판에 격렬해진 것은 일정 부분 경찰에서 유도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합리적으로 제기할 만한 방증은 좀 있다. 근데 과연 그게 경찰 손에 의해서 수사가 되겠느냐 이런 점이 있고요. 경찰 스스로가 21대 어쩌고 그러더니 나중에 피해 본 것은 버스가 71대인가 74대라고 하니 서로 자기들 내부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번 경찰의 처사는 아이를 잃은 사람을 실신할 정도로 두들겨 패서 폭행을 하고 캡사이신이나 물대포를 쏘고 추모객들을 향해서 말이죠. 이것만으로도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경찰력에만 의지해서 정권을 운용했던 전두환 노태우 말기 군부 독재 말기 정권들의 단말마 같은 그런 현상이 저는 많이 오버랩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관하는 거 이제 일선 경찰들인데, 시위, 광우병 때도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겼었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양상은 아무튼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일정 부분 승리와 이제 그런 통쾌함을 분명히 준 의미 있는 것도 있고, 저쪽에서 무력으로 뭔가를 유도하는 그런 공권력의 폭력, 그런 걸 명확히 확인한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블루벨벳님, 예, 부끄러운 책인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월동 빡빡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는 옛날에 아는 선배가 말했는데, 평화적인 집회에서 갑자기 과격 행동하는 사람은 대부분 프락치라고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말 하셨고요. 락웨이지스님, 관악을 이상규 전 의원 후보 지지율 10%는 넘습니다. 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하기 꺼려해서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것일 겁니다. 저도 이 의원 지지했고요. 정동영 후보에게 표를 줄 생각은 없습니다. 10%를 넘는지 안 넘는지는 누구도 단언하기는 힘들겠지만, 여론조사 때 답을 좀 꺼려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요.
야권 후보 단일 후보로 나와서 이정희 후보였다가 갑자기 이상규 후보로 바뀌었는데 당선이 됐죠. 일찌감치 노동운동에 투신했고 서울법대 다니다가 배관공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그의 노동운동에 대한 헌신성 이런 것들은 뭐 누구도 의심치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로 였던 2012년 4월 총선에서는 물론 아시다시피 당선이 됐고 상당히 2위와 표차가 좀 났었죠. 그런데 무소속에 해산됐을 경우, 즉 끝까지 이상규 의원과 신념을 같이 하는 지지자들이 몇 퍼센트나 될지, 또 그들이 투표에 얼마나 참여할지 전략적 투표를 해서 적어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막아야겠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할지 어떨지도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저는 지금 공표된 그 여론조사 데이터를 말씀드려야지, 제가 앵커로서는 그거보다 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 사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2.5에서 한 4.8%가량 나오는 걸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레드피플님, 의롭지 못한 조직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지시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기계처럼 그 일을 행했을 때의 결과가 부당한 일을 거부함으로써 조직으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더 참혹하다면 그 어느 누구도 조직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려 하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 독재 정권으로부터 무고한 사람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죽이라고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한 결과가 나중에 독재 부역자에 대한 처벌로 돌아와서 수십 년의 실형을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누구도 그런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거다. 네, 길게 써주셨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이런 문화가 사실 우리는 없거나 굉장히 빈약했죠. 있어도 그 사람들이 우선 당장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고. 물잡이님,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김효진 PD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무리하고 있는 거 확실히 맞고요. 아직 젊고, 그 다음에 옆에서 지켜보니까 늘 웃으면서 일하고 짜증을 안 내고 늘 웃더라고요. 그런 굉장히 좋은 캐릭터고 저도 참 부러운데, 그래서 버티지, 안 그러면은 뭐 사단이 났겠죠. 젊다고 무쇠겠어요. 젊지도 않던데 뭐 이제 30대 초반이라니까 곧 결혼한답니다. 중반. 근데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 인력 구조가 그렇고요. 임대웅 PD께서는 지금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를 하루인가 뭐 그렇게 냈기 때문에 오늘 김효진 PD가 지금 새벽부터 저녁까지 뭐 몇 탕을 하는지를 셀 수가 없을 만큼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참 고맙다고만 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건 지금 한계 상황을 넘어선 곳에서 언론을 하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예, 우리 같이 걱정하죠. 그러십시다. 우동팔님 사진, 이 물대포. 근데 이번 시민들 보니까 참 대단했어요. 김 PD도 아마 현장 체크했겠지만, 물대포 이게 맞으면 수압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맞아봤습니다. 예전에 2008년에 광우병 때 거의 매일 이제 그때 수습이어가지고 현장으로 투입이 됐는데 맞아봤죠. 아픕니다. 굉장한 정도가 아니면 아픕니다. 쓰러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로 안 피하더라고 이분들. 예, 그냥 버티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유민 아빠를 경찰 버스 지붕에서 이렇게 밀어뜨렸죠. 밑에 매트리스로, 에어 매트리스로. 그걸 또 진압하고 있는 사진 등등. 여긴 어딘가요? 페루인가요? 칠레인가요? 어디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또 선물 받았나 봐요. 파란 옷에 선물 받고 아주 좋아하고 있고, 네, 그런 사진들. 귀도 쫑긋하고, 참 그렇습니다. 옷이 여러 벌이군요, 이번에도. 김효진 PD, 역시 뉴스 브리핑 전달 능력 좋다. 오늘까지 정도까지만 이래야지 내일부터 계속 시키면 이제 큰일 납니다.
여기까지만 공지를 하고 다음 코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날짜가 연달아서 하게 됐는데요. 이번 금요일 4월 24일 6시부터 8시까지는 여기 서울 합정동 국민TV 지하 1층에 있는 카페 온에어에서 이강윤의 오늘 방송 1주년 조합원 청취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제가 최근에 펴낸 책 사인도 물론 원하신다면 해드리고요. 세월호 관련해서 파워포인트 하나 보면서 좀 얘기를 하는, 강연이란 말 쓰긴 좀 쑥스럽고요. 그런 걸 하고. 그 다음 날인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인천 주안역, 여기 안내가 돼 있던데요. 그래서 2시부터 인천에서 공개 강연, 그리고 북 콘서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천 행사에는 모비딕 밴드 추모 공연도 있고 도서 나눔 바자 등 인천 조합원들이 인천협의회에서 훨씬 좀 버라이어티하게 많이 준비를 하셨더군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때 뵐 수 있으면 저도 서로 기쁘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오늘 행간은 세월호 슬퍼할 자유마저 막는 나라라는 제목의 오늘자 한겨레 사이드탑으로 실린 기사인데, 기사가 굉장히 톱보다 훨씬 공들여서 쓴 흔적이 역력했고요. 이 대목에서 오늘쯤에서는 반드시 한번 짚어봐야겠다. 그래서 실은 경찰청 공보관한테 저희가 진짜 인터뷰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빼고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요청을 할 겁니다. 우선 한겨레 기사 일부를 먼저 김효진 PD 낭독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주말 연이어 열린 대규모 추모 집회와 문화제에 경찰이 강경 대응하면서 연행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 1주기 당일 저녁 청와대 주변에 통금에 버금가는 원천 봉쇄 작전을 폈던 경찰은 지난 18일 서울 도심에 차벽 등 6겹의 저지선을 치고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아가며 유가족 21명 등 100명을 연행하는 초강경 진압 작전을 벌였다.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다수 참여한 집회에 이례적으로 수사본부까지 설치하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공안 정국식 대응에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집회에서 오랜 시간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폭력 행위를 한 유가족 21명 등 참가자 100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15개 지방경찰청에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폭력 시위 주동자 및 극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3만여 명은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추모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의 충돌이 시작된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연행되면서다. 네. 그날 상황은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지금 방송 듣고 계실 터이니까 제가 더 상세히 부연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이제 매트리스로 떨어지면서 연행당하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청 앞쪽에 좀 후미 쪽에 있던 추모객들이 하던 행사를 중단하고 광화문에 합류하기 위해서 이제 몰려오면서 시작이 된 거죠. 제 말씀은 조금 이따 드리고 경찰의 공식 발표만 우선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차벽 전용 트럭 18대와 경찰버스 등 차량 총 470대, 그리고 172기 중대 14,000명을 동원해서, 잘 들으십시오. 차벽 전용 트럭 18대와 차량 470대, 그러니까 한 500대를 동원한 겁니다. 그 다음에 14,000명. 14,000명이면 이게 일개 사단이 훨씬 넘는 거죠. 이런 군사훈련, 군사작전, 대규모 군사작전 급입니다, 지금.
그렇게 동원해서 청와대로 가는 길목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그리고 광화문 광장, 세정로 네거리 등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벽 쳐놓은 경찰차에다가 스프레이로 정권 퇴진 등등 여러 가지 용어를 막 썼죠.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고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거나 버스를 줄로 묶어서 흔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경찰은 물대포와 캡사이신 최루액을 발사하면서 강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 시민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청의 공보관은 공식적으로 어제 오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집회 대응 과정에서 대응 과정이란 말을 씁니다. 강경 진압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거나 그 경찰청 발표문입니다. 집회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 74명이 경상, 경찰버스 등 차량 71대, 71대 파손, 장비 368점을 빼앗겼다. 집회 주최인 범국본 쪽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측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추모제 진압 과정에서 최루액을 뿌리고 유가족의 갈비뼈가 부러진 것과 관련해서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진압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최루액 살포는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평화적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제 기준에 위반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 엠네스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권보호단체, 운동단체입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연합뉴스 등등의 사진을 보셨겠죠. 밤에 이렇게 옛날 한국일보 사옥 옥상쯤에서 찍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카메라 앵글로 봐서요. 광화문에 이제 그러니까 창경궁 쪽, 비원 쪽부터 서쪽으로까지 이렇게 찍힌 건데 길 양옆으로 무슨 기차가 저는 서 있는 줄 알았어요. 버스들이 쫙 줄지어가지고 굉장히 길게. 지금 아까 버스만 470대에 차벽 전용 트럭 18대라는 거 아닙니까? 500대를 그렇게 했으니 기차도 여러 줄이 됐겠죠. 그래서 세종로 그 긴 길이 양옆으로 광화문 쪽과 정부종합청사 쪽 길 양편으로 버스를 아예 쫙 그래서 완전히 봉쇄를 했고요. 그게 이제 밤에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불빛이 많고 조명 그다음에 체증을 위한 불빛 등등 해서 저는 광화문 앞에 무슨 거대한 임시 산성이 정말 만들어진 듯한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사진 참 여러모로 남겠던데요. 자, 차벽은 위헌이라고 2011년인가 이미 헌재에서 판결을 했거든요. 위헌이에요. 그럼 헌재에서 판결을 하면 그건 헌법적 효력을 바로 갖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대놓고 깔아 뭉갭니다, 경찰은. 그리고 이미 강신명 경찰청장이라는 자는 4.16 일주기 이틀 전인가 필요하면 차벽하겠다고 미리 공언도 했어요. 야당은 헌재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경찰청장 해임 당장 시켜야 됩니다. 추진해야 됩니다. 이건 정치적 공세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게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려달라고 해서 만든 국가기관, 그 국가기관에서 만든 결정을 일개 경찰청장이, 안전행정부의 외청에 불과한 경찰청의 한 장이 마음대로 헌재 결정을 유린하고 모독해도 되는 겁니까? 야당은 지금 4월 재보선 4군데서 이러는데 거기 선거도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는 성완종 리스트와 4.16 일주기 이 국면에서는 중앙정국에 몰두해야 합니다. 한 석, 두 석을 잃고 얻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재의 결정을 대놓고 무시하고 폭력으로 시민을 진압하는 이런 경찰청장은 당장 해임을 시켜야 합니다. 대통령의 출장과 상관이 없어요.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유세한다고 우비 쓰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야당이 좀 문제가 있다. 둘째,
추모제를 그렇게 강경 진압하는 것을 4월 16일과 18일 연 이틀 동안 그렇게 강경 진압하는 경찰을 보면서 저 시위 진압에 청와대 한 발짝이라도 좀 덜 가깝게 하려고 저렇게 기진 온갖 애를 쓰는 경찰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보면서 저 힘의 반의 반이라도 작년 4월 16일 날 해경들이 재난 담당 공무원들이 썼더라면 몇십 명, 100명 또는 한 200명은 살려낼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람 목숨 구하는 데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뭐 처삼촌 벌초하듯 그냥 되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바다에 빠져있는 조끼 입은 아이들만 건져내는 정도고 배 안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추모하겠다는 유가족 자식을 가슴에 묻고 그분들이 삭발한 게 너무 안쓰러워서 꽃 한 송이 바치겠다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톡도 대하듯 이렇게 하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작동하고 있는 기본 바탕이다 이거죠. 여러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운동 지도부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시민들은 굉장한 힘을 보여줬단 말이죠. 토요일 밤에. 그래서 지금은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여당과 정권의 생리와 온갖 치부 뭐 여당이기 때문에 옳다 됐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분명히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것이 언제 또 악순환될지 모른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이거는 그다음에 4.16 일주기를 이렇게 맞는 그 뻔뻔함은 뭐 논리가 그렇게 복잡한 논리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야당은 이 두 가지 의지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런 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완구 총리 거취 문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던데 새누리당 흐름이 좀 한쪽으로 기우는 거, 그러니까 뭐 자진 사퇴 이겁니까? 그렇죠.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네. 이 방향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오기 전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지금 대체적인 기류는 어쨌든 박 대통령이 이 김무성 대표 만나서 순방 이후에 결정할 때는 기다려달라 얘기한 게 사실상 뭐 갔다 와서 이 사퇴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무게가 다 있다. 이제 이런 게 대체적인 해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당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이 여론의 흐름, 민심의 악화 이런 것들이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전에 그 새누리당 이제 지도부가 이 서울 관악을 지원 유세차 이제 갔다가 거기서 현장 선거 대책 회의를 했는데요. 그 전에 이 비공개 간담회를 하면서 대체로 좀 먼저 총리가 지금 이번 주말 금요일, 토요일 24, 25일이면 이 4.29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에 앞서서 늦어도 23일까지는 어쨌든 내가 대통령 오면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가 아니고 대통령 오면 물러나겠다라는 그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그런 상황은 최소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요구를 이 총리 측에 전달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이 총리의 사퇴는 기정사실이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다음 주 월요일 27일 이후에 이 상황이 갈 때까지 그렇게 방치했다가는 이 지금 재보궐선거 네 군데 다
전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설령 이 총리가 27일 이후에 박 대통령 이 귀국 이후에 사퇴를 하더라도 이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한 거고요. 아하. 그래서 먼저 우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없으니까 뭐 총리 자리가 비어있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대신 내가 사퇴를 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조치를 지금 요구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제가 전해 들은 겁니다. 자리는 지키되 저 물러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퇴 예고제. 그렇죠. 그래야 사실은 24일, 25일 사전투표 할 때 어쨌든 그때부터는 실질적인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이 지금 뭐 광주 서울은 사실 좀 어렵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역이라고 쳐도 나머지 세 곳에서는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좀 표 달라는 얘기를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27일 이후가 되면 이제 지금부터도 벌써 또 일주일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악화된 여론 돌아선 민심을 그 이후에는 이 총리가 100번을 사퇴하더라도 사실 돌리기 힘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새누리당이 좀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게 바로 이 문재인 대표가 얘기했었던 이 해임 건의안 카드입니다. 네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해임 건의안 제출하는 시점을 결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23일로 예정돼 있는 지금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23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0일 본회의 얘기를 하는데 23일 날 낼지 아니면 조금 시점을 늦출지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되면 이 해임 건의안 이제 국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본회의를 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그러니까 최소한 사흘 안에 한 번 더 본회의를 열어서 이 해임 건의안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회의를 안 열어주는 대로 이거는 사실 이 부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총리를 마치 비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고요. 또 실제로 열게 되면 비주류를 중심으로 해서 해임 건의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 여권 전체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되고 나면 진퇴양난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끌려가느니 차라리 여당이 스스로 상황을 좀 수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낫다. 이런 판단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야당은 자칫 잘못했을 때 꼬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못하는 것이고 타이밍도 좀 보는 거고 여당은 다분히 선거를 염두에 두고 실기하면 안 되니까 타이밍 놓치지 말기 위해서 대통령 올 때까지 자리는 앉아 있으되 저는 총리가 아니요라고 선언만 하라 지금 이거지요. 그렇죠. 아이고 참 별일을 다 봅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출근은 하면서 저 총리 아니에요. 이러는 걸 그거 이완구 씨가 또 그렇게 하려나?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조금 곤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이 지난 16일 날 이제 출국 직전에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여당 대표를 만나서 내가 갔다 와서 처리를 할 테니 조금 기다려달라. 그동안에 한 열흘새 좀 당신이 중심을 잡고 좀 상황을 좀 유지해달라. 이제 이런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사실 여당 지도부가 처음에는 이제 김무성 대표는 뭐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왔던 건데 그런데 상황 전개되는 상황을 보니 그렇게 기다리다가는 정말 이거 나중에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완구 대표 거취 문제를 좀 빨리 매듭을 짓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니까. 근데 그 뜻을 어쨌든 대통령한테 전달은 해서 대통령의 최소한 묵시적인 동의를 얻는 과정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통로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런 뜻을 전달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병기 실장이 실제로 대통령한테 당에서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봐야 맞을 텐데 예. 실제로 물어볼 수 있을지 또 그렇지. 물어봤을 때 박 대통령이 오케이를 할지 예. 그거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죠.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그러겠죠.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뭐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거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죠. 예. 하더라도 자기가 와서 모양새 있게 자기 주도권으로 뭔가 하는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나저나 고 성완종 의원하고 이완구 총리는 1년간인가 210번이나 통화하고 그랬다며요. 그랬다고 하네요. 네, 기록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 싶고. 잘 알겠습니다. 야당의 고민이 참 이런 것을 두고 지금 고민을 해야 하나. 그 점은 좀 답답은 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자,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어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5시 42분 막 들어왔습니다. 진짜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뵈셨는지 대충 아시겠죠? 토요일 날 극점을 지금까지는 이뤘던 그 경찰의 강제 과잉 진압 등등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며칠 상간으로 우리가 또 만나는데 우리가 오 국장님하고 전화를 자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세상이 시끄럽고 안 좋고 인권이 아주 유린당하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맞죠? 그러면 제가 기피 인물이 되는데요. 네, 하여튼 자, 자주 안 나오는 게 좋은 사람인 건 맞습니다. 네. 바로 엊그제 토요일 상황, 과잉진압, 이건 사실 논란이라고 일단은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이해는 하실 겁니다. 네. 4월 16일 그리고 18일 추모제와 집회 행진 어떤 양상이라고 우리 오 국장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경찰이 명백하게 과잉 대응을 했고요. 네. 이거는 위법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쟁점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타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타벽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난 2011년에 이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벽이든 최루액이든 경찰의 곤봉이든 방패든 간에 경찰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비나 장구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쓸 때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차벽을 세우려면 차벽이 아니면 도대체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써야 되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서울시청 앞에 이렇게 쫙 차벽을 세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런 위험도 없는데 그냥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조문을 하거나 이런 상황인데도 차벽을 세웠다. 이건 경찰 활동에서 크게 어긋나는 거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토요일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를 다시 되짚어봐야 되는데 경찰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차벽을 세웠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차벽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랬죠. 그러니까 그 경찰의 장비, 장구 사용의 적정성, 적법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네. 2011년에. 그러면 그것은 어느 경우에도 차벽을 쓰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몇몇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할 때는 차벽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그걸 좀 명확히 그러니까, 해두고 싶어서요. 네, 경찰 활동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늘. 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합리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니까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더라도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최소성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최우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장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상황이 누가 생각해도 합리적이었냐, 꼭 필요한 경우였냐, 최소한도의 범위 내였냐, 또는 최후의 수단이었냐 하면 하나하나 다 틀리잖아요. 네. 경우가 맞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요구는 차벽이 됐든 최루탄이 됐든 물대포를 됐든 쓸 수 있대. 그거는 꼭 필요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쓰라는 겁니다. 아예 차벽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필요성, 최소성, 최후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때 한해서 차벽을 그렇죠. 쓸 수는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위헌이다. 이게 헌재의 정확한 워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그거는 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게 앞으로의 네. 사실관계를 위해서도. 네. 이제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필요성과 최소성과 최후성을 두고 약간 주관적인 그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경찰은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시민들이 차도로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위압감을 느꼈고 뭐 긴급 상황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조치를 했다라고 이제 말할 빌미를 거기서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만약 그렇다면 뭐 집회 시위에 참가한 분들이 도로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서울시청 앞 광장 아닙니까? 예. 차벽은 이제 광화문 쪽에 있었고요. 그렇죠.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벽을 쳤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되는데 예. 문제는 차벽을 그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경찰의 설명은 거짓말인 거죠. 예, 이미 준비는 해놓고 있다가 마치 그러니까 차벽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예. 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사진에 찍힌 것도 있고 말이죠. 네네. 그리고 2중 3중이었죠. 네. 그리고 경찰의 공보관의 또 다른 주장 가운데 하나가 시위대가 청와대 주변 인간띠 잇기를 시도해서 우리는 별수 없이 강경 진압에 나섰다. 네. 이거 필요성, 최소성, 최후성 다 충족시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 인간띠라는 건 뭐 집회 주최 측에서 상징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고요. 네. 청와대 경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인간띠를 하려면 아마 뭐 수십만 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건국 이래 1948년 이래 청와대 또는 경무대 근처에서 시위가 진행됐던 적이 4.19 때 딱 한 번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청와대 경내로 가지 못했고요. 그 부근까지 갔던 거가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집회 시위가 격렬했던 70, 80년대에도 전혀 비슷한 일이 없었어요. 네. 뭐 대통령이 청와대에 없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이 설명하고 있는 청와대 인간띠 있기라는 게 실제 하는 위험이냐 이럴 때는 또 법률에서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란 표지도 쓰거든요. 네. 야, 청와대 가겠다라고 뭐 집회 주최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할 수 있으나 실제로 청와대에 갈 수 있느냐, 또 가본 적이 있느냐, 갔던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한 게 있었냐, 한국에서.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은 이때 그 위험이 단순히 그냥 구호로 얘기되는 위험인지 아니면 실존하는 위험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집회 주최 측이 그날 청와대 주변 인간띠 있기를 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였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걸 할 만한 인력도 없었고 또 수단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차벽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건 뻔한 얘기에 불과합니다. 예. 그 토요일 날 집회 양상을 보니까 특히 야간으로 갈수록 네. 87년 6월 시민 대항쟁도 떠올랐고 거리에서 실은 불쌍한 청춘들이거든요. 20대 초반에 전경 의경들의 물리력에만 의존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이 급급했던 그런 군부 독재의 모습도 좀 떠오르고 했는데 우리 오 국장께서 보시기에
지금 경찰은 계속 강경 모드로 나가고 있거든요. 일부 네, 그러고 극렬 있죠. 시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추적해서 계속 끝까지 체증하고 잡아내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경찰 방침, 오 국장은 왜 저 경찰이 저런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 세월호 일주기만이 아니라 이제 민주노총, 한국노총 연대 파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실 줄 수 있는 선물이 별로 없잖아요.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어디 호소할 수 없는 시민, 노동자 등이 길거리에서 집회를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주장이나 자기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불안하니까 이게 더 큰 집회 시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이를테면 2008년 촛불 집회 같은 것으로 점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에 대해서 평소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은데 제가 조언을 한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집회 시위를 봐도 강경 대응을 하면 또 그만큼 강경한 시위 진압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돌이 있게 되면 더 큰 충돌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명 체포하고 그중에 유족들은 이제 석방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몇 사람을 구속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문제, 이를테면 세월호 집회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한 입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진상을 밝히자, 그 다음에 세월호를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시위 사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이게 겨우 몇 명 구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바보 같은 거고요. 그렇다면 역사에서 교훈을 못 얻는 겁니다. 이전에도 경찰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 한 번도 경찰이 뭔가를 얻어간 적이 없어요. 오히려 경찰의 경비 부담만 커질 뿐이고 또 국민적인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고 우리 사회가 더 큰 갈등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듭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오 국장한테 드리기보다는 누구한테 청와대에다 해야 되는데 실은 해도 또 올바르게 답변 안 하겠지만 지금 세월호 일주기고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고 재보선이 얼마 안 남아있고 등등의 전국의 종합적 정무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해보면 지난 토요일 같은 날 물대포 최루액 그다음에 아주 방패로 막 내리찍고 유가족이 다치고 이것이 과연 경찰 스스로 결정했겠느냐 아니면 경찰 윗선 청와대나 어느 쪽에서 모종에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지시를 한 건 아닌가 이런 심증이 가는데. 아니 심증 아니고요.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뭡니까? 서울의 치안 상황은 서울경찰청장이 책임지고요. 보통 집회 시위에 대한 지휘는 서울경찰청 차장이 합니다. 치안 정감이라고 큰 무궁화 3개인 고위직인데요.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서울의 경비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건 청와대 상황실에서 컨트롤하는 거고요. 국정상황실에서. 그럼요. 집회를 어떤 식으로 막을 건지 아주 디테일한 현장 있지 않습니까? 뒷골목 상황 정도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지만 발포. 그럼요. 전체 집회에 대한 상황은 청와대에서 책임집니다. 물대포 쏘고 캡사이신 발사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개 중대에서 우발적으로 한번 쐈다 이러면은 청와대 지침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 부대에서 동시에 쐈다든지 물대포 같은 걸 쐈다든지 하면 그건 경찰의 자율적 판단 아닙니다. 또 확실히 경찰이 그 정도 판단 못합니다. 답변을 해주시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건 어떤 정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청와대가 당연히 조율을 했겠죠. 그럼요. 그거 하라고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있는 겁니다. 현장 지휘관의 그것도 마지막에 잘 들어보면 겁먹지 말고 10보 앞으로 이러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 보면 간접적으로 시사받을 수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집회와 집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 악순환으로 이제 서로가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진압은 시위를 부르고 시위는 또 시위를 빌미로 해서 또 강경 진압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광장에 나가는 추모의 마음, 그리고 정의와 진리를 향해서, 그리고 항의하러 나가는 시민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지, 사실 이러다 우발적인 사고라도 나면은 굉장히 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고, 걱정이 많이 된단 말이죠. 네, 저는 사실인지 아직 사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태극기를 소각했던 사람도 있었다는데,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이고요. 예전으로 보면 그건 뿌락지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돌발 행동이고, 그것이 전체 시민들의 뜻도 아닐 텐데요. 그것 때문에 공격에 빌미를 주는 거, 그 바보 같은 거고요. 또 하나는 길거리에서 정말 속상하고 정말 열받는 일이 있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체증도 잘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에게 손을 댄다거나 하는 거는 체증을 통해서 사법 처리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그것은 정말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역사적으로도요.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비폭력적으로 싸우는 것 말고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찰차 이렇게 줄 걸어가지고 막 흔들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얘기예요, 국장님? 저는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 생각으로는 그게 꼭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또 진정으로 1년 전에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간 3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조금 당장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철저하게 비폭력을 견제해 나가고요. 폭력은 경찰의 목, 비폭력 평화는 시민의 몫이 되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연좌 시위에서 점잖게 앉아있는데 와서 막 방패로 하고 그러면 최소한의 방어적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충돌이나 접촉은 또 불가피한. 네, 먼저 도발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 있는 거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벽을 로프를 이용해서 끌어내거나 이런 거는 썩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국장님이 또 방송에서 그렇게 권하라고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인 것도 압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그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책임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축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청와대와 조율한 거 확실하다. 이거 그럼요. 결정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국장과 진짜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